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환율, 오늘 환율은 뭐 1,300원 밑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금리도 조금 안정세인데 일단 뭐 주식 투자 환경에서는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문홍철 자산전략팀장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당초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연방 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급준비금 흡수 속도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지급준비금 흡수 속도가 왜 중요한 겁니까? 일단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뭐 양적 완화라는 걸 또 했고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풀렸다, 뭐 거둬들였다 할 때 그럼 그 유동성이라는 게 과연 이게 뭐냐? 이게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유동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히 측정을 어떻게 할지는 좀 모르겠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경제학에서 뭐 M1, M2 뭐 뭐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 관심은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그게 주식이나 이제 금융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유동성이라는 게 하도 추상적인 좀 추상적인 주제다 보니까 말은 뭐 유동성이 풀려서 혹은 긴축돼서 주식이 뭐 이렇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 그럼 그 유동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최근 10년 동안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연방준비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대차대조표에서 그 부채 쪽이 우리는 주로 이제 자산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채권을 샀다. 그러면 이제 자산을 많이 보시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이제 부채 쪽에서 이 기록이 되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부채 쪽에서 풀려 있는 이 지급준비금 이것을 바로 이 유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 지수하고 예. S&P 500 지수하고 이 달러 인덱스하고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렇죠.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일단 제가 방금 지급준비금의 유동성 그 자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의 주가 지수하고 지급준비금의 크기가 거의 같이 움직여요. 거의 동일한 속도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폭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예. 보시면 최근에 미국이 긴축하지 않았냐? 그런데 저 회색의 왼쪽에서 지급준비금의 회색을 보시면은 오히려 지난 올해 3월 달에 예.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아. 그게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은행이 위험한데 왜 주가가 오르냐? 예. 바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연준이 지급준비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그림이 저 왼쪽 그림에 이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 그림은 지급준비금 역시 이제 색깔이 이제 여기서 녹색입니다. 그 녹색의 전년 대비해서의 변화폭과 달러 가치, 저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저 달러 가치의 움직임이 이건 거꾸로 움직입니다. 즉 지준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동성이 줄면 달러가 비싸지겠죠. 지금 저 그림이 똑같이 가고 있는 건 제가 축 하나를 반대로 그렸기 때문에 즉 달러와 주식에 거의 뭐 절대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의 변화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부채한도 협상 타결되고 미국 정부 재무부가 예.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하고는 있습니다. 계획은 다 나와 있고요. 예, 근데 예. 당초 예상보다는 좀 느리다 이런 얘기했던데요.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 발행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채권 발행하는 게 이제 무슨 상관이냐? 유동성과.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양적 완화를 할 때 연방준비은행이 채권을 매입해서 예. 국채를 매입해서 유동성을 풀었죠. 근데 만약에 정반대로 연준이 채권을 발행한다면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겠죠. 그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연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연준이라고. 예. 연준이 채권을 시중에서 사면 유동성이 풀리고요. 그렇죠. 채권을 팔면 채권을 팔면은- 발행하면 파는 것랑 똑같을 겁니다. 채권을 발행하면 유동성이 흡수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연준과 정부는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부의 통장이 연준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이 채권을 발행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도 효과가 나요. 예. 즉 연준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나 미국 정부가 대규모로 미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고 미국 정부가 앞으로 대량으로 채권 발행을 이제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니까 그럼 주식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고요. 예. 저도 사실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단기채 금리 시장을 좀 보니까 이 단기 금리 쪽에서의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계단처럼 올라가는 게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이고요. 그 기준금리가 이제 레인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개의 선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레인지의 이제 하단이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금리의 하단보다 단기 금리가 지금 1개월짜리와 3개월짜리 금리가 이제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기준금리 하단보다 더 밑에 있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흡수돼 버립니다. 반대로 지금 같이 단기 금리가 저 레벨보다 기준금리 레벨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지 않을 수 있거나 흡수돼도 좀 덜 흡수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 단기 금리가 저는 아마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면 저 기준금리보다 밑으로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예상했던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끝나면 유동성 흡수된다. 물론 일부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정도가 저 금리의 갭을 볼 때는 단기 금리들이 기준금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흡수되는 정도는 좀 덜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상보다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건 채권값이 그만큼 싸졌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금리의 상대적인 격차를 볼 때 좀 유동성이 흡수되는 속도는 좀 덜할 것이다. 주식에는 일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덜한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S&P랑 유동성의 영향력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도 유동성 면에서는 주식에 약간의 악재긴 하지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여튼 유동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상당히 좀 뭐라 마일드하다고 표현해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6월 연준의 금리 결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동결과 뭐 인상 얘기들이 뭐 거의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마 최근 거의 1년 내 가장 중요한 FOMC가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연준 내부에서도 스킵하자. 그러니까 멈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번에 멈추더라도 다음에 올리더라도 스킵하자라는 파가 있고 계속 올리자라는 파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동결을 예상하고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연준 인사들은 뭐 이번에 고용 지표도 잘 나오고 하니까 또 인상파가 힘을 좀 얻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인상파 하니까 뭐 그 그림의 인상파가 떠오릅니다. 진짜. 자, 이 어쨌든 간에 그 5월 고용 건수, 임금 안정, 실업률 뭐 이런 것들, 실업률 반등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견조한 노동 시장. 이건 연준과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은 올라갔지만 고용 지표는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0만 건 이상이 33만 개 넘게. 그런데 또 임금은 안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혼재된 시그널이 있다 보니까 연준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표지 자체가 워낙에 고용 건수가 높게 나오니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고 저희는 사실 이번에 좀 특수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이탈됐던 이민자들이나 고용 시장에서 아예 빠져나가셨던 분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건수가 잘 나오겠죠. 하지만 노동이 공급되니까 인플레는 안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이 안정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지만 뭐 전통적으로는 임금 늘어나면 뭐 이제 고용자 늘어나면 뭐 당연히 임금 상승 압력이 생기고 인플레 잡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연준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고용 지표에 따른 이번 FOMC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 안정 목표라는 거는 그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게 목표가 돼버려가지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냥 오로지 물가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죠. 지금 봐서는 뭐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라든지 그 물가라든지 헤드라인만 보면은 이건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오매불망 물가 걱정하는 연준이 뭐 좀 약간 그 부분은 더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면에서 이제 실질 금리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가 아마 4% 초반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가니까 실질 기준금리는 1% 정도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된 적이 거의 10년, 15년 내 거의 없었던 현상이고 사실 금리의 절대 수준보다는 이 실질 금리가 더 경제에는 영향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렇게 높은 실질 금리를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연준 인사들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나라보다 연준은 좀 긴축을 물가 대비해서 좀 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떠오르는 게 약간 샤워실에 바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연준이 지난 2년간 행보를 보면은 예. 결코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자, 또 단기적으로 인플레 영향이 큰 것이 유가인데 네. 오펙 플러스 회담 결과 어쨌든 간에 사우디가 일일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 전망 어떻습니까? 아마 어쩌면 저는 연준보다 이번 오펙 회의가 월요일에 있었던 회의가 훨씬 더 중요한 회의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오펙이 사실 코로나 때 거의 일치 단결해서 감산을 했던 거의 유일한 케이스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보통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우디가 우리 감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막 중구난방하면서 감산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예. 감산하면 수입이 수입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잘 합의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14년이랑 2018년에 사우디가 감산하자고 하다가 다들 말 안 듣고 이제 계속 뽑아내니까 사우디가 마지막에는 열받아서 그냥 증산해 버립니다. 예. 그때 유가가 폭락하거든요. 음. 지금이 저는 약간 비슷한 상황의 약간 전조. 과거 역사를 볼 때는 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좀 없지 않다 봐서 지금 이번에도 이제 내부의 좀 안의 소식통에 의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감산을 굉장히 반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아프리카 국가를 어떻게 설득하다 안 되니까 그냥 혼자 독박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 회담장에서 사우디 측에서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니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증산해 버린다. 예. 라는 얘기를 했다더라는 얘기가 좀 이제 전해 드렸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유가가 의외로 하방 압력에 꽤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펙의 저 담합이라는 것이 예. 항상 그 죄수의 딜레마로 누군가 하나 깨게 돼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도 꽤 오래 갔습니다 여태까지. 그렇죠. 예. 자, 환율을 보면은 네. 이 원하는 원하는 강세, 유로화는 약세가 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네. 이 근거는 뭔가요? 일단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과 유럽 간의 상대적인 통화 정책의 차이가 결정을 합니다. 현재 유럽의 물가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CB가 앞으로 통화 정책을 뭐 너무 긴축적으로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은 미국 대비해서 유로화가 약해질 우려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이후로는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그림을 하나 준비한 게 있긴 한데 그 반도체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거 다음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원달러 환율이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선행합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이제 모습을 잘 봤을 때 한쪽 축이 이제 역축이기 때문에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가 저점을 쳤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조만간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앞으로 반도체 수출이 이제 최악을 지났다. 반도체 경기가 최악을 지났다라는 얘기가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좀 기조적으로 아래쪽 즉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먼저 앞모습을 보여주는 저 필라델피아 지수의 흐름을 좀 잘 보시면 환율 예측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 환경은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TV금융투자 문홍철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